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위원회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는 미국 시각으로 14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와 같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외화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 분명한데요. 정부로서는 지금의 금리 변동 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 정도죠. 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야구장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정치적 동기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정계에 던지는 충격파가 더 커 보이는데요. 네. 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그 병원에서 숨진 총격범은 66살의 그 제임스 호지킨슨 씨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그 샌더스 이제 상원 의원 지지자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에 그 야구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야구장에서 그 경기 중인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이냐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말하자면 그 공화당 의원들임을 좀 확인하고 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총격 현장을 그 수차례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지킨스는 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이 트럼프와 그 일당들을 좀 파괴해야 할 때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 호지킨스는 그 30년 넘게 그 건설 및 그 리모델링 분야에서 그 일해왔고, 최근에는 이 주택 점검원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그 총격 현장인 그 야구장에는 매년 열리는 의원들의 그 자선 야구 경기를 위해서 공화당의 상하 양원 의원 25명 정도가 모여서 연습 경기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피격당한 5명 가운데 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 총무, 이 원내당 서열 3위인 인물이죠. 네, 공화당 내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하원 의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 하원 대표, 하원 원내 총무가 이제 세 번째인데, 상당히 좀 위중한 상태라고 하죠. 이게 정치라는 게 갈등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그리고 정치라는 게 이게 선과 악의 대결 구도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사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 다른 방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테러와 사람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어떤 테러를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정말 그렇죠. 정치가 그게 맞으면 그 통합 기능이 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자체가 통합은 원래 안 되죠. 갈등을 축소하는 거죠. 축소하는데 통합된 사회는 없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 정치가 더 이제 증폭시키면서 글쎄요. 이 당파화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주의로 이제 가면서 이런 현상도 이제 수반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근데 선과 악의 대결 구도는 아닌데. 이게 맞습니다. 아이고. 자, 어제도 우리나라는 슈퍼 수요일이었습니다. 의원 출신 장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뭐 이렇게 치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결코 선과악의 대결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것을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 아주 잘 의원들이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선출직들은 그래도 자기 관리 좀 하잖아요. 글쎄 말이죠. 네. 이미 국민적 검증을 통과한 의원들이어서 별 하자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지, 아님 역시 팔은 안으로 굽어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 어제 그 청문회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죠. 자유한국당만 하더라도 어제 오전까지는 아예 그 청문회를 그 보이콧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야당 의원들,
이 송곳 검증하겠다고 별렀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 청문회보다도 훨씬 좀 온건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도정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그 과거 그 방북 행적이랄까 이 비전향 장기수 이 회가변 참여 등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색깔 공세가 한때 좀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른바 그 정책 이주의 그 질의응답이 많이 오가면서 이 민원성 질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인천이 그 지역구인 그 자유한국당의 그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저 산업의 그 어려움을 그 지적한 뒤에 레저 항구로서 그 인천 항만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그 좀 당부를 했고요. 경남 통영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그 이군현 의원 이 지역 현안인 조선 해운업 관련 질의에 이제 집중을 했다고 하죠. 이 서귀포시가 그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 유성권 의원은 이 갈치 포획금 제도 개선을 이제 갈치요? 갈치. 네, 포획 금지. 제도 개선을 좀, 포획금의 제도 개선을 좀 요구를 했고요. 예. 전남 영광이 지역구인 이계호 의원, 국회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위원장 대리이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이죠. 네, 굴비어에게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당히 좀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요. 예. 바른정당의 그 황영철 의원은 이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게 참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다. 2000년 함께 한나라당의 그 원외위원장이었을 때 용돈을 쥐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자유한국당 그 이종배 의원, 같은 동양인 이 도정환, 문체부 후보자에게 이 도 후보자의 그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면서 꽃으로 피어서 훌륭한 장관이 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훈훈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이게 갈까요? 이렇게? 네. 어제만 좀 훈훈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청와대는 그 정면 돌파하기로 그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그 강 후보자 그 청문 보고서 시한인 어제까지 그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오늘 즉 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 2, 3일 정도 재송부 기일을 지정을 해서 이 15일 국회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재요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이나 그 18일경에 강 후보자를 좀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야권 크게 좀 반발할 것으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성 인식 논란 이거 잠깐 얘기해 보죠. 특히 이제 그 지난해 펴낸 그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에세이집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남자의 뭐 성매매랄까 뭐 데이트 폭력, 섹스 등에 관한 이 남성의 본능과 이 경향성 등에 대한 언급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한인섭 서울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글로도 말하지만 실천으로 해내기는 훨씬 더 어렵다면서 이 안 후보자가 그 성평등을 실천해온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이른바 그 노장년 그 꼴통 남성들을 그 잠재적인 독자로 여기고 소위 그 남성이라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수컷다움을 비교하고 풍자 각성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야당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지금 내년 개헌 때요. 이런 지방권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죠.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광역단체장들하고 이제 대통령의 첫 만남이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께서 이 지방 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그것을 개헌 전에라도 사실상 제도화하겠다는 또 뜻도
말씀하셔서 그게 제2국무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제2국무회의는 법을 개정해야 이제 가능하죠. 가능한데 네. 그 전에라도 어쨌든 그런 양식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이제 저희가 어제 막 긴급 뉴스로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 만들겠다. 그죠? 개헌 때 이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네. 자, 일단은 어떤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아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같은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잖아요. 예. 우리는 사실은 이 미국의 주 같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이제 인사권하고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 2대8 구조입니다. 지방 2, 중앙 8. 그리고 인사권도 거의 중앙에서 고위직 인사는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인사 하나, 부서 하나 설립하는 것도 다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권한부터 지방에 내려주는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바꿔나가야죠. 근데요, 예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몇 %대예요? 지금 50%가 안 되죠. 50% 안 되죠. 50%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는 20%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사실은 지방재정의 독립성부터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세금을 걷어서 네. 지금 지방 정부가 세금을 걷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앙에다 올려드립니다. 예. 그럼 다시 거기서 받는 거죠. 일부만 내보내는 형태인데 그걸 끊는 예를 거예요. 들면 미국이나 중국의 각 주나 성에서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면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스스로 핍니다. 우리 주로 오면 우리는 법인세를 얼마 정도 깎아주고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세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하.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예. 무조건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주는 거가 일부 얼마 안 되니 이 독립적인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확립이 될 수가 없죠. 부분... 그거를 독립적으로 해주면 예. 아마 이제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갈 거고. 예. 지방 그게 모자라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지방을 얼마나 도와줄 것이냐를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이거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또 공동세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은 서로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보완 방식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일자리 추경입니다. 어제도 이 추경 얘기 나왔죠? 네, 어제 추경이 주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중앙이나 지방 공무원 12,000명을 충원하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 동의하고요.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 공무원. 저기죠. 그리고 이제 AI나 방역하는 거. 구제역 같은 방역 공무원. 이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는데요. 나머지 예를 들면 교사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공무원을 늘리는 것으로만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공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제가 어제도 지적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부분에 의한 일자리 만들기가 고민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 추경안에 보면. 예.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민간 부분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게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또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럼 청년들한테 왜 일자리가 비어있는데 안 가냐?
라고 물어보면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일자리 안정성 주거비용 문제도 상승을 있어요. 낼 수가 없다. 예. 이게 또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금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공공 일자리 부분, 아까 교사, 공무원 이런 문제, 민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고민이 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지방 재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또 재정 독립, 지방 재정하고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한 4,000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도지사 돼서 보니까. 예. 6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6천만밖에 없어서 제가 8년 동안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경기도 재정으로만 그동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여기에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중앙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복지 정책을 늘리면 예. 매칭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한 부담을 안기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을 펼칠 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2국무회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야당이 지금 김상조 위원장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도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주말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도 대통령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예. 그거를 없애는 게 사실은 협치, 연정, 지방분권 이런 건데 예. 협치와 관련돼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그리고 어허.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서 해야 이 예. 협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위협하게 될 일이고요. 그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추경이 순탄치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추경뿐 아니라요. 예.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예. 불확실성이에요. 아하. 근데 정치가 불안해지고 또 여야가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경제 심리가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또 정치가 옛날로 돌아가서 국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기업인들이 투자 안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소통과 협치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경제의 훈풍이 좀 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기업인들, 경제인들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를 늦추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공공이 아니고요. 예. 공공의 일정 부분과 플러스 민간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아하. 민간 영역에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문회,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언론들이 또 여러 가지 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계속 순탄치만은 않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이제 한 번쯤 우리 사회에 수준을 그리고 현 상태를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일단 협치를 통해서 임명할 부분과 임명하지 못할 부분을 서로 합의가 되고 나면 이번 1기 임기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그 새로운 이 기준 마련 이런 것을 여야가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면 야당도 이제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야당 때는 계속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여당이 되면 말이 바뀌고 여야가 또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누군가는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건 역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고 양보를 해야 예. 그 다음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시 도전하실 거죠? 뭐 아직 최종 결정한 건 아니고요. 예. 네.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라이벌 이름은 막 거론되고 그러던데요. 아유 뭐 그거야 경쟁이 많을수록 좋죠. 아유 또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뭐 남지사님이야 이제 뭐 선거도 많이 치르셨고 그러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가 중반을 넘어섰죠. 목요일 아침인데요. 7시 38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은 조금 일찍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까지 나면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고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한강철교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은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중란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또 수서나들목과 탄천 1교 사이에서는 아침 시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서행하고 이제는 오히려 이전 구간이 더 밀립니다. 장지에서 수서나들목까지 분당 수서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요. 오늘로 출범 25일째를 맞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차적으로 50일 동안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오늘이 이제 딱 반환점을 돈 셈이 되는데 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어떻게 몇 %나 진행됐어요? 할 일에? 네, 말씀대로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제 골격을 다 맞추고 벽돌을 위원장님?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 전화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 들려 하나도. 예. 말씀하시죠? 네. 뭐 지금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지금 전화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그럴까? 네. 예,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말씀하세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마지막 전문 용어로 랩업이라 그러나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마무리 작업. 네. 자, 지금 이나저나 이게 마무리 작업, 뭐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실 텐데, 추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 아니겠어요? 이게 돼야지 네네. 이제 뭐가 될 텐데, 지금 이 추경이 인사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요. 이게 6월 임시국회에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은 됩니다만. 위원장님. 보세요? 예.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거를 다 보이콧하는 오래된 나쁜 반응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일자리만큼은 너무나 시급하고 또 지금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오직하면 청년들이 N4 세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연애도 출산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데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신음소리 내뱉는 그런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추경대로 이제 공공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한 해에 8조 원씩 들어가게 되고 정년 퇴직까지 받을 급여 그리고 퇴직 이후에 연금까지 계산을 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것이 결국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남경필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 내용을 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년도 추경 11조 2천억 중에서 예.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반영된 것은 80억 분입니다. 아하. 내년부터 이제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늘리겠다는 것은 5년간 모두 17만 4천 개인데요. 예. 그것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사무직 인원을 늘리는 건 하나도 없고, 예. 우리 규정된 정원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국가 기능에 구멍이 뻥뻥 뚫린,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17,000명 정원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 태워야 하는 119나 예. 소방서에 정규 요원을 태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큰 사고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그것은 그 작은 정부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방원이나 또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나 또 이 교사들의 그 경무, 그 비인간적인 경무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모범고용주로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은 해서 민간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일자리 숫자는 다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번 예산도 그 민간에서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의 그 일자리를 늘리는 걸 도와주고 또 그 벤처 창업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키는 펀드를 만들고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지금 학생 숫자가 주는데 교사의 이 충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그것이 옛날 작은 정부 논리로 주장하던 예산 당국 관리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아하. 그 이야기를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참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를 못하니까 전부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명 한 클래스에 초등교육부터 선생님이 둘입니다. 8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 혼자서 아직도 대도시에서는 30명 가까운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냥 단순 지식을 전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포용력을 키워주고 자기 의사표현력을 하고 이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실업자가 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 엄선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까지 교육이 잘못됐고 교육에 대한 그런 투자를 더 늘려서 혁신 교육을 빨리 확산시켜야만 더 많은 비용을 가게해서 쓸데없이 잘못된 사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아하.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개천에서 영웅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이 들어가죠. 근데 네네.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이 되겠죠. 2020년까지 10,000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좀 더 당겨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어렵고요. 2020년 10,000원도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경영이 안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시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그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이 예. 매출이 2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매월 한 80만 원 평균 매년 평균 80만 원씩 줄어들도록 조정해서 발표가 됐고요. 또
뭡니까, 이제 이 복지카드. 예. 공무원들의 복지수당 같은 걸 지급할 때 지역화폐로만 지급해가지고, 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줘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게 만들고, 예. 이런 또 부가가치세 부담을 의제매수액 공제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감소하고 이런 보완 대책을 갖춰가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서도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2020년까지 당초 약속대로 10,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진표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야당의 협조가 어느 정도 또 있어야지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국회에서 우리 여당이 120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있고요. 오늘 안 되면 강행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의지인 것 같은데 또 야당은 임명 강행하면 협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제 생각에서는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민생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일자리 추경 이것까지 외면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정치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야당의 전략상으로는 그래도, 이 예산 심의에는 응하고 그러다가 야당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몇 가지 제가 또 이 일상과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볼 텐데요. 달체 공휴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보다 느리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달체 공휴일이 설날 명절 추석하고 어린이날만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것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만 적용되지, 민간은 자율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반 공휴일도, 대체 휴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달 정도 더 일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일 많이 하죠. 근로 시간이 길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10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 4, 5, 6, 7, 8, 9일 한글날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쫙 연휴인데 딱 2일이 월요일에서 6일만지 딱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자, 이거 대체 공휴일 지정하실 생각 없어요? 10월 2일도 놀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추석 때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정부나 공기능은 그 기간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길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교대로 해서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하는 것은 명절이나 구정, 추석 명절이나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 제도를 일반 공휴일로 확산시키자. 일반 공휴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좀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죠? 또 한 가지 통신비 인하 방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료 폐지 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신비를 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정치권이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잘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기본료만 내리는 방법을 몰고 가면 알뜰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알뜰폰이 그동안 순기능을 많이 발휘해왔죠. 바닥에 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통신시장을 경쟁 구도로 가면서 통신비를 좀 떨어뜨린
좋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알뜰폰 업계의 그 고충도 살려가면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대개 6월 말까지는 답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었습니다.